제목을 농사를 실패하는 가장 치명적인 재배 요인이라고 제가 정했는데요. 어떤 뜻을 담고 있냐면 제가 오랫동안 농업 일을 하다 보니까 농사를 잘 짓는 특별한 노하우가 있기는 합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제가 느끼고 있는 거는 적당한 초세를 조절하는 어떤 그런 노하우, 그리고 뭐 과수 같은 경우에서는 전지전정을 하는 정도의 노하우, 그리고 이렇게 지금 과치료 같은 경우에는 착과량을 조절하고 적과나 이런 것들을 하는 것도 노하우인 것 같아요. 근데 자세히 지켜보면 그런 노하우가 부족해서 농사가 안 되는 경우보다는 이제 그런 정도의 지금 말씀드린 농사를 잘 짓는 노하우는 대부분 잘 이해하고 계신 것 같아요. 근데 어떤 부분 때문에 농사의 차이가 발생하냐면 농사를 실패하는 치명적인 부정적인 재배 요인을 관리하지 못하는 것에 의해서 농사의 성패가 결정되는 것 같아요. 제가 지난번에 교육할 때 그 강의의 그 제목은 3배의 조수익, 7배의 순수익이라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어떤 비료를 쓰거나 어떤 영양제를 쓰면 농사가 잘 되고 그걸 안 쓰면 농사가 안 되고가 아니고요. 그냥 우리가 보편적으로 주위에 농사 짓는 분들의 수확량과 품질, 또 시장이 됐을 때 박스당 단가가 차이가 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건 조수익의 차이, 수확량의 차이, 그리고 또 용농비와 실질적으로 내가 버는 그 농업을 통해서 버는 돈, 이걸 계산해 보니까 평균적으로 차이가 발생을 해요. 벼 농사를 제외하고는 대한민국의 시설하우스든 가수 농가든 뭐 심지어 뭐 마늘, 양파 같은 경우도 그 정도의 소득의 차이, 수확의 차이가 발생하더라고요. 그 차이가 왜 발생하나? 그거를 오늘 좀 가지 재배, 시설하우스 재배에 맞춰서 설명을 드려볼까 합니다. 농사를 실패하는 치명적인 재배 요인을 잘 관리하면 농사가 그냥 잘 된다. 저는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몇 가지를 말씀드릴 건데 우선은 이제 염류집적에 대한 말씀을 드릴 거예요. 다들 알고 계시죠? 염류집적에 대해서. 그 염류집적이 예전만 하더라도 토양에 소금기가 쌓였어라고 이해하신 분들 계셨지만 요새는 염류가 소금기가 아니고 우리가 탭이나 비료를 주고 식물이 이용하고 해년 남는 그것이 해년 쌓인 거를 염류라고 하니까 소금기가 아니고 오히려 비료의 잔류비료라고 이해하신 분들 대부분 많이 계시죠. 그 염류집적이 되게 되면은 염류장애와 연작장애가 발생한다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우선은 염류장애에 대한 설명을 드릴게요. 염류장애 잠깐 설명을 드리면 이 그림을 보시게 되면은 그릇 안에 이렇게 물이 채워져 있었어요. 거기에 이제 반투막지라고 해서 가운데 칸막이를 물을 통과시킬 수 있는 막을 가운데를 가림막을 설치를 하고 나서 한쪽에는 소금이나 뭐 비료를 조금 집어넣고 한쪽에는 비료를 많이 집어넣었더니 시간이 지나면은 비료를 조금 더 집어넣은 곳에서 그 비료를 많이 넣은 쪽으로 물이 이동한다고 삼투압이라고 합니다. 이 원리로 식물이 물과 비료를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토양에 있는 양수분이 뿌리로 오기 위해서는 토양보다 뿌리의 용액이 더 진해야 돼요. 이게 이제 삼투 현상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염류장애는 뭐냐면 우리가 자꾸 농사가 잘 되라고 비료 주면 토양이 짜진다는 얘기죠. 토양에 있는 양분과 수분이 뿌리로 와야 되는데 자꾸 토양이 짜지니까 이게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염류장애의 첫 번째 증상은 시듬 현상이 발생을 해요. 시들기 시작을 해요. 날씨가 이제 겨울엔 좀 괜찮은데 날씨가 따뜻해지고 여름이 되어 가면 갈수록 낮에는 시들시들하다가 해질무렵 싱싱해지고 또 낮에는 또 시들시들하다가 해질무렵 또 싱싱해지고 이게 반복이 되면서 시간이 지나면 이제 뿌리가 썩기 시작 병이 발생을 해요. 그러면 농약 갖다가 뭐 간주하시고 농약 치시고 하시는데 안 낫습니다. 잘. 왜 안 나냐면 병원균에 의한 침입에 의해서 발병이 됐다기보다는 환경적 특이성 때문에 문제가 발생하는 거라서 농약만 가지고는 잘 해결이 안 돼요. 그래서 이제 토양에 염류가 높아지면 염류가 집적이 되게 되면 병 발생이 많고 농사가 안 되기 시작합니다. 김장하실 때 배추를 씻어가지고 그 위에 소금을 뿌려 놓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물이 생기잖아요. 그걸 절인다고 하죠. 그러니까 왜 절여지는 거냐면 소금이 배추 바깥에 있던 거예요. 그러니까 바깥에 있는 용액이 진해지다 보니까 배추 속에 있는 물이 빠져나오는 거죠. 그래서 시들거든요. 배추가 시드는 걸 절인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염류장애를 농도장애 또는 절임 현상으로 같은 말로 또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식물이 삼투 현상에 의해서 삼투압에 의해서 양수분을 흡수하는데 그 똑같은 원리로 비료를 많이 넣어서 진해지게 되면은 양수분 흡수가 저해되거나 오히려 뿌리가 절여지는 현상이 발생해서 병이 발생하고 작물이 죽을 수 있다. 그래서 염류장애가 위험하다. 그 염류장애 역시 염류집적에 의해서 발생을 한다.
그래서 토양의 염류 농도를 관리할 필요가 있어요. 혹시 여기 계신 분 중에서 본인 토양의 그 염류 농도가 이시 농도가 얼마인지 혹시 아시는 분이 계신가요? 이게 9가 넘어가면은 안 되거든요. 이제 보통 우리가 2.0 정도를 유지하라고 해요. 그 토양의 적정 염류 농도를 2.0으로 유지하라고 이제 말씀을 드려요, 사실은. 근데 이제 그게 상당히 어려운 얘기인 건 맞긴 맞는데, 그렇게 9 정도, 사실은 4 이상 올라가게 되면은 자꾸 물을 주셔야 돼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농도장애라고 하거든요. 얼만큼 짜냐, 얼만큼 덜 짜냐는 그 안에 소금이 얼만큼 들어있는지 중요하지만 물이 얼만큼 많아도 중요하지 않습니까? 근데 자꾸 물을 주게 되죠. 그래서 이 염류 농도가 높으면은 토양이 과습하게 되고 있습니다. 농사가 안 되는, 이걸 모르면은 농사가 안 되는 게 내가 비료를 너무 적게 줘서 그런 거라고 오해하실 수도 있어요. 근데 그게 아니고 그동안 너무 많이 줘서 그렇다는 거를 수치를 확인하고 계신 것만으로도 그 다음에 토양을 조성하고 비배 관리하실 때 도움이 되기 때문에 그 토양의 이시 농도를 본인의 염류 농도를 확인하는 굉장히 중요한 일인 것 같습니다. 기술센터에다가 토양을 보내서도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지만 그 전에 비쌌어요. 이 밑에 있는 파란색이 이 이시메타라고 해서 염류 농도를 측정할 수 있는 장치거든요. 저는 항상 갖고 다녀요, 사실은. 그래서 보면은 토양의 산도를 잴 수 있는 장치고 하나는 토양의 이시드 농도를 잴 수 있는 장치인데 정해진 그릇이 있고 그 정해진 스푼이 있습니다. 스푼을 한 숟가락 토양을 떠서 정해진 물을 집어넣고 이 물은 이제 정수기 물이나 사실은 증류수를 사용하라고 되어 있지만 간이로 하기 때문에 없으면은 그냥 일반 생수나 수돗물이나 정수기 물을 사용해도 상관은 없거든요. 그래서 진탕을 해서 뽑으면 이시 농도가 나와요, 사실. 그래서 본인의 이시를 너무 높거나 낮지 않게 관리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이시가 왜 중요하냐면 방금 염류 농도가 높아져서 이시가 높을 경우에 이제 3, 4 이상 올라가게 되면 염류 장애가 발생할 수 아까 용장에 설명드린 것처럼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부분도 있는데 토양이 과습해지는 부차적인 문제가 발생합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이시가 높으면 토양이 짜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자꾸 시들거든요. 그럼 시들면 물이 없어서 시든 게 아니에요. 사실 염류장애 때문에 시든 건데 또 물을 줄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면서 토양이 만성적으로 과습해지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이시를 적정 수치로 이제 유지하는 게 중요한데 문제는 네바티 이시를 본인이 모르는데 무슨 수로 관리를 합니까? 저게 인터넷 검색하시게 되면은 예전에 이제 몇십만 원씩 했는데 요새 굉장히 싸졌어요. 몇만 원, 2, 3만 원 정도면 구입할 수 있는 곳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구입하셔서 하시는 것도 방법일 것 같고요. 안 그러면 기술센터에 가서 좀 수고스럽더라도 본인의 이시를 측정해달라고 하면 간단히 해주시니까 그런 도움을 받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문제는 뭐냐면 이시가 낮아도 사실 안 좋아요. 이시가 낮게 되면은 사실은 식물의 뿌리가 건전하게 생육하는 데 도움이 되긴 하는데 못 자랍니다. 여장교장한다고 하죠. 대공이 얇아지고 절감마다 길어지고 결실률이 떨어질 때도 있어요. 이제 사실은 그런 농가가 많지는 않지만 이시가 너무 낮은 경우에는 그런 문제도 발생하니까 본인의 이시 값을 확인해서 거기에 맞게 비배 관리를 하는 게 농사에 많이 도움이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하우스 평균 이시가 얼마쯤 돼요? 평균을 낼 수는 없어요. 개인차가 워낙에 심한데 아니, 근데 제가 경험상 보통 한 4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죠? 기준을 2.0으로 하지만 사실은 4만 돼도 농사가 잘 돼요. 그 이상 되는 거 더 많습니다, 사실은. 좀 예민하게 토양 관리를, 수분 비례 관리를 하면 가능을 합니다. 토성의 차이가 좀 있어요, 그리고. 염류 집적 때문에 염류 장애가 발생한다는 부분을 설명을 드렸고요. 이제 두 번째 문제가 토양이 딱딱해져요. 토양에 염이 집적이 되면 땅이 딱딱해진다고 하거든요. 그러면 이제 이걸 설명드리려면 염류가 집적이 안 되면 땅이 안 딱딱해지나? 이걸 먼저 이해시켜드리면 저게 금방 받아들여집니다. 그러니까 모든 토양 입자가 음이온이라는 것을 뜻하고 있어요. 모든 토양은 다 음이온이다. 찜질방을 가면 음이온이 나온다 하잖아요. 흑침대에서도 음이온이 나온다고 하는 게 모든 토양은 음이온이니까. 아파트에 있는 콘크리트에서도 일정한 온도 이상이 되면 음이온이 방출된다고 하긴 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토양이나 이 흙과 관련되어 있는 것들은 다 음이온을 가지고 있대요. 그러니까 모든 토양이 음이온이다 보니까 왜 자석의 같은 것끼리는 밀어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반발력이 발생을 해서 토양 생태계를 유지 보존하는 가장 중요한 개체가 공극이에요. 서로 밀어내는 토양 입자와 토양 입자 사이에 공극이라는 게 있는데 이게 얼마큼 중요한 거냐면 토양 생태계의 주체가 미생물과 벌레들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미생물과 벌레들이 어디 사냐? 토양 입자와 입자 사이에 사는 거예요, 공극에서.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걔네들이 무슨 역할을 하냐면 토양 속에서 유기물을 분해를 해요. 미생물과 벌레들이. 그래서 토양으로 환원시켜주고 무기화시키는 역할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숨을 쉬어야 됩니다, 걔네들이. 유기물을 분해해서 나오는 메탄가스라든가 암모니아 가스가 땅 밖으로 나가야 되고 땅 밖에 있는 산소가 토양 속으로 들어와야 돼요. 숨을 쉬어야 되니까. 그리고 식물의 뿌리도 반드시 호흡을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공극이 굉장히 중요해요. 저게 없으면은 제가 그래서 토양의 공극은 위에 있는 것처럼 토양의 산소 호흡기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저게 공극이 이제 단림이 돼서 딱딱해지게 되면은 이제 망하는 거죠. 이제 그게 연장장애가 완성이 되는 단계까지 되는 건데, 그래서 왜 우리가 객토를 할 때 마사로 객토를 하기도 하고 거친 유기물을 집어넣기도 하고 하는 이유가 좀 공극 때문에 그런 거예요. 비료 염류가 축적이 되면 딱딱해지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대부분의 비료는 양이온이거든요. 토양은 다 음이온인데 대부분의 비료는 양이온이에요. 그 비료를 많이 주고 그게 쌓여 있으면 땅이 딱딱해질 수밖에 없어요. 접착체 역할을 비료가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염류 집적이 되게 되면 염류 장애도 발생하고 토양이 딱딱해지면서 결국에는 식물들이 토양을 근간으로 생활을 하지 않습니까? 지재부가 토양이기도 하고, 그 토양 상태가 나빠지게 되면은 미생물도 살 수가 없고 벌레 활동도 떨어지고 식물의 뿌리도 호흡을 할 수 없으니까 굉장히 살기 어려운 상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염류 집적이 되게 되면 토양이 딱딱해지면서 결국은 연작장애가 완성이 된다. 까다롭고 치명적인 연작장애가 발생하기 시작하는 시기가 되는 게 염류 집적 때문에 그렇다. 문제가 발생하는 거죠. 그래서 정리해 설명을 드리면, 염류 집적은 쓰이고 남아서 해년 쌓이는 현상을 염류 집적이라고 하는데 왜 막지 못할까요, 우리가? 지금 제가 설명을 드리긴 했지만 설명드리기 전에도 대부분 염류 집적에 대한 교육도 받으셨고 다 대부분 알고 계세요, 사실은. 이게 왜 비료를 쌓이냐면 결국 우리가 준 비료가 주고 쓰고 남은 게 쌓이는 게 이제 염류 집적이니까. 이게 왜 쌓이냐면 비료가 부족하면 표가 나요. 비료가 부족하면 비료는 물과 같아서, 왜 물이 부족하면 바로 시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비료가 부족하면 결핍에 대한 증상이 있어요. 생육이 확실히 부진해지고 없다면은 인맥이 황화되고 숨어지가 오고 확실히 증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족할 때 발생하는 증상들이 있거든요. 근데 우리가 20kg가 필요한 토양이에요. 50kg를 줬어요. 필요량의 2배 이상을 줍니다. 증상이 있을까요? 증상이 없어요. 증상이 왜 없는지 설명을 드릴 거예요. 증상이 왜 없냐면 농사를 지면서 농사 잘 됐어. 스스로 내가 이렇게 이 정도의 내 밭에 그 가지 품종을 키우는데 이 정도 밭장만을 해서 이렇게 비료 주면 농사가 잘 되는 거라고 농가들은 학습을 해요. 확신을 갖습니다. 왜? 결과가 좋았으니까. 근데 문제는 뭐냐면 잘못된 시비를 해도 성공할 수 있어요. 왜? 그것이 지력입니다. 지력이 방해를 해요. 어떤 방해를 하냐면, 그러니까 20kg만 주면 충분했어요. 근데 모르고 50kg 줬는데 농사가 잘 돼. 그러니까 우리 농가들은 적합한 비료를 줬구나, 내가 좋은 선택을 했구나, 그러니까 성공을 학습을 합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도 똑같이 줘요. 실상은 20kg가 필요한 거죠.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우리는 이 지력에 대한 오해가 있어요. 농가들이 지력을 토양의 비옥도랑 동일시합니다. 제가 여쭤봐요. 퇴비를 많이 주시, 퇴비 좋아하시잖아요. 퇴비 많이 주다 생각하시지 않습니까? 퇴비 왜 이렇게 많이 주세요? 그러면 이제 퇴비를 줘야 지력이 좋아진다고 생각하세요. 그러면 지력이 뭐예요? 라고 여쭤보거든요. 사실 이 질문을 지난번 교육도 똑같이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지력은 땅심이야 라고 말씀을 하시죠. 그럼 개념적으로 지력이 뭐죠? 라고 다시 한번 여쭤보면은, 사실은 제가 이 교육을 하면서 단 한 분도 지력은 이거야 라고 말씀하신 분을 아직은 만나뵈지 못했어요. 근데 지금 설명을 드릴게요. 지력은 그릇이에요. 어떤 그릇이냐면 음이온으로 만든 그릇이에요. 왜? 모든 토양은 음이온이니까. 비료가 양이온이라서. 그래서 우리가 비료를 주면 음이온인 토양이 양이온인 비료를 잡고 있다가 보유하고 있다가 식물이 필요할 때 천천히 꾸준히 공급할 능력이 땅한테 있습니다. 그게 지력이에요. 근데 우리는 비옥한 토양의 지력이 좋아라고 이해를 하다 보니까 이게 염립적 해결이 안 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많이 줘도 우선 그릇에 다 많아요. 그래서 지력을 양이온 치환 능력, 양이온 보유 능력이라고 부르는 이유는 토양이 음이온이니까, 비료는 양이온이니까 그릇이 양이온인 비료를 잡고 있다가 보유하고 있다가 식물한테 오랫동안 꾸준히 공급할 능력이 토양한테 있으니까. 그래서 그게 지력이에요. 근데 이거를 여기에 대한 개념이 확실히 없으면 내가 부족하게 준 거는 티가 나지만 내가 필요한 것보다 2배를 줬는지 3배 줬는지 알 수가 없어요. 언제까지? 그릇이 꽉 찰 때까지. 어쨌거나 말씀드린 것처럼 부족하면 증상이 있는데 2배를 줘도 티가 안 납니다. 그래서 과량실이는 성공의 노하우가 되는 거예요. 그 결과 처음엔 상관이 없어요. 처음엔 척박했으니까 많이 주는 게 맞죠. 쓰고 남은 게 토양에 쌓였는데 쌓였는지 알 수가 없죠, 사실은. 왜? 지력에 대한 개념이 확실하지 않고 토양 검사에 대해서 그렇게 뚜렷하게 우리 농가들이 신뢰하지 않습니다. 하다 보니까 결국엔 쌓여요. 20kg만 주면 충분했는데 50kg 줬습니다. 30kg가 남았죠. 해마다 30kg씩 남는 겁니다. 토양은 100kg를 담을 수 있는 그릇이 있었어요. 3, 4년 지나면 꽉 차죠. 넘치기 시작합니다. 이게 염리집적이에요. 사실 염리집적은 성공에 대한 잘못된 학습이에요. 지력에 대한 잘못된 개념에 대한 이해이고, 교육을 하는 이유는 여기 있죠. 그래서 우리가 토양 검사를 하고 염류 지력에 대한 부분도 조사를 하고 얼마큼 쌓였는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이거를 피해갈 수 있는 방법이 있으니까 설명을 드릴 거예요. 근데 이제 이렇게 설명을 드리면 우리 농가들은 염류집적과 연작장애의 주범이 100% 확실하고 계시죠? 화학비료 때문이라고. 염류집적이 혹시 화학비료가 아니고 뭐 탭이라든가 유박 때문에 염류집적이 생긴다고 생각하시는 분이 혹시 계신가요? 이게 염류집적의 주범을 우리나라 농가들은 이러면 김이 빠져요. 통계를 들어가서 봤더니 국가별로 화학비료의 연간 사용량을 계산해 보니까 일본은 3,000평당에 1헥타르에 361kg을 쓴다고 합니다. 통계적으로. 그리고 뉴질랜드는 309kg, 네덜란드는 386kg. 일본이나 뉴질랜드나 좀 틀리지만 네덜란드만까지만 하더라도 집약 농업을 해요. 집약 농업을 하는 일본과 네덜란드를 기준으로 했을 때 우리나라는 굉장히 집약적 농업을 하는 국가거든요. 토지의 면적도 작고 공작통이 크지 않다 보니까 12당을 보게 되면 대한민국이 다른 나라의 3분의 2 정도 수준밖에 안 됩니다. 토양의 화학비료의 사용량이 현저히 적어요. 우리나라가 굉장히 적어요. 근데 염류집적도는 세계에서 최고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퇴비도 비료인가?에 대한 고민을 해봐요. 우분에는 질소가 0.7%, 도분에는 인산이 2%, 개분은 질소가 1.8, 인산이 3.2 이렇게 합쳐놨더니 우분에 들어있는 화학비료의 성분량은 저 끝에 합비량이 있죠. 3.2%, 개분은 14.3% 정도의 화학비료 성분이 이 축분에 들어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걸 환산을 해봤더니 우분 1톤은 화학비료가 3포 들어있는 거래요. 우리가 밭에다가 우분 갖다가 하우스 한 통에다가 5톤씩 집어넣어요. 많이 하시는 분들은 5톤처럼 한 대씩 집어넣지 않습니까? 그게 우분으로 가져왔으면은 화학비료 15포를 주신 셈이에요. 그게 개분이 들어갔으면은 거의 수십 포의 비료가 한 번에 들어가는 양이거든요. 5천년 농업국가에 대한민국이 화학비료가 나와서 이렇게 활성화된 지는 50년도 안 된 거거든요. 그리고 4,950년 동안 농사를 져왔어요. 뭘로? 저런 퇴비로. 근데 염류의 집적은 퇴비든 비료든 토양에 사용되고 쓰이고 남은 것이 쌓이는 현상이라고 설명드렸지 않습니까? 근데 설명드린 대로 화학비료는 다른 나라에 비해 3분의 2밖에 안 주는데 퇴비는 거의 10배에서 20배 정도를 줘요. 통계를 보시게 되면. 그게 왜 그러냐면 화학비료는 나쁜 걸로 인식을 하세요. 제가 항상 그래요. 이 우리나라에는 아마 미온을 먹고 암에 걸리신 분이 없을 거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거든요. 미온은 건강에 좋아서? 아니죠. 미온이 화학조미료라서 건강에 나빠. 야, 다시마에다가 똥 떼가지고 멸치 해가지고 육수 해가지고 해야 그렇게 된장찌개 끓여야 되라고 생각을 하세요. 왜? 물론 이제 어머님들은 바쁘니까 저희 어머니도 그냥 미온 쓰시긴 하시지만 미온은 나빠라고 하는 인식이 있어요. 화학비료 많이 먹으면 안 돼. 그래서 어디 식당 갔더니 미온만 많이 나오면 그 다음에 안 가려고 하지 않습니까? 경계하는 거죠. 근데 화학비료에 대한 경계심이 있어요. 우리 농가들이. 다행히도. 그래서 화학비료 때문에는 염류집적이 잘 안 돼요. 그러니까 화학비료 좋다는 얘기가 아니고 우리는 화학비료를 경계하기 때문에 그나마 안전하다. 근데 뭐가 안전하지 않냐면 퇴비에 대한 무한 애정이죠, 사실은. 제가 운전옥답이라고 해요. 예전에 저희 시골 집이 부천에 있었는데 이제 큰 집에 마당 끝에 변소가 있었죠, 변소. 나무를 지어놓고 들어가면 이제 나무를 익혀놓고 이렇게 볼일을 보시는 밑에 보면은 밑에 이제 재래식 화장실이 있지 않습니까? 이거를 어느 때 가면은 삼촌들이나 아재들이 마가지랑 똥치게 해가지고 앞에 있는 밭에다 뿌리시더라고. 쌓여가지고 이제 찔리파냐. 그러니까 이거를 똥을 퍼가지고 옆에다 뿌리는데 이거를 저 멀리 가가지고 뿌릴 수가 없는 거예요. 하다 보니까 그런 퇴비를 이용해서 인분을 가까운 밭에 뿌리니까 유독 거기가 농사 잘 되는 거죠. 그래서 문제옥답이라는 말이 생기기도 하고 그래서 비옥한 토양이 지력이 좋은 토양이고 그래야 농사가 잘 돼 라고 인식이 바뀌신 것 같아요. 그리고 화학비료는 나쁜 거고 유기질 비료가 좋아라는 인식. 근데 이것도 좀 문제가 있는 게요. 화학비료라는 말 자체가 사실 잘못된 말이에요. 한일협정 이후에 1970년대 초에 일본이랑 한일협정하고 나서 우리나라의 비료 공장을 세워준 회사가 다 미쓰비시라든가 닛산이라든가 하는 일본 기업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일본에서 이미 현대화가 됐기 때문에 애들이 먼저 그런 기술과 자본들을 제공을 하면서 비료 산업 자체가 일본식으로 발전한 겁니다. 사실은. 화학에서는 칼륨이라고 배웠는데 비료책에는 칼이라고 나와요. 칼이라고 나오거나 일본식 발음이죠. 사실은. 화학비료나 화성비료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원래 정상적으로는 사실은 케미칼 비료가 아니고 무기질 비료, 미네랄 비료라고 한 게 맞아요. 그러니까 유기질 비료가 있고 무기질 비료가 있어라고 그 단어를 바꿨으면은 이 지경까지는 안 왔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사실은. 그러니까 비옥한 토양의 지력이 좋은 거라고 하면서 화학비료를 줘야 지력이 좋아져라고 생각하시는 아무도 없지 않습니까? 화학비료로 지력이 좋아지지 않거든요. 비옥해질 수는 있긴 하지만.
그래서 지력에 대한 오해라든가 잘못된 이해 때문에 염류질적 해결이 안 된다. 그래서 우리가 퇴비를 적정량을 사용을 해야 되는데 이제 예전에는 토양을 비옥하게 하고 왕성한 초세를 오래 유지하기 위한 유일한 수단으로서 퇴비를 줬다면 현대의 퇴비의 시대 목적은 토양 생태계를 유지 보존하는 토양 미생물과 벌레들이 먹이제 집의 역할을 해야 되는 겁니다. 공급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그 정도로 사용돼야지만이 퇴비의 시대 목적이 맞다. 제가 이 설명을 이렇게 드려요. 식물은 독보적인 생산자라고 하거든요. 지구상에서 유일한 생산자예요, 사실은. 식물이 뭘 생산할까요? 식물은 유기물을 생산합니다. 광합성을 해서. 1차 소비자가 있죠. 뭐 토끼라든가 뭐 염소라든가 애들이 이제 초식동물이 있어요. 애들이 이제 풀을 뜯어먹고 살지 않습니까? 유기물을 소비하는 거예요. 1차 소비자가 있죠. 2차 소비자가 있죠. 육식동물, 얘를 잡아먹는 애들. 육식동물이 있습니다. 이제 1차, 3차 소비자들이 살다가 생산자도 죽고 소비자도 죽어요. 그럼 토양 속으로 들어가거든요. 거기는 아까 설명드린 미생물과 벌레들이 있죠. 얘네들은 최종 소비자라고 하지 않고 분해자라고 해요. 왜 그러냐면 유기물을 분해해서 무기화시키기 때문에. 다시 설명드릴게요. 식물은 유기물을 생산하는 생산자이지 유기물을 먹지 않습니다. 무기물을 먹죠. 다들 아세요. 질소, 인산, 가리, 뭐 철망과 라이온프리 이거 먹는다고 다들 알고 계시면서 퇴비를 줘야 된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미온은 안 된다고 생각하시니까. 이 부분에 대한 생각을 좀 바꾸셔야 염류실적을 막을 수가 있으세요. 슬기로운 퇴비 사용이라고 해서 우선 퇴비가 정지된 재료가 아니라는 부정적인 부분이 있어요. 나쁘다는 얘기가 아니고 나쁜 부분도 있다. 뭐든 다 좋은 건 아니거든요. 나쁜 부분이 있는 게 뭐냐면 퇴비 속에 들어있는 여러 영양소가 균형이 맞지 않기도 하고 두 번째로는 식물이 필요하지 않은 것도 들어있다는 얘기예요. 나트륨 같은 거, 중금속 같은 거 들어있기도 하거든요. 퇴비에. 그래서 무조건 많이 주면 아까 설명드린 대로 염류의 집적은 소금기가 아니고 모든 무기 염류를 얘기를 하는 거기 때문에 쓰이고 나서 남아있는 건 다 염류예요. 사실은. 그래서 저걸 많이 주게 되면 필요한 건 식물이 소비해서 먹긴 하겠지만 필요하지 않은 건 남아요. 염류실적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퇴비에 의존을 하면 안 됩니다, 사실은. 그 두 번째가 뭐냐면 퇴비 산업의 기형적인 성장인데 혹시 그 요새 밭에 와서 퇴비 뿌려주고 가는 퇴비 업체들이 많아지지 않았습니까? 옛날에는 없었어요, 단언컨대. 근데 얼마 전부터 생겼어요. 2013년도 이후부터 생긴 거예요. 그게 왜 생겼냐면 2012년도 이전에는 폐기물에 해양 투기가 가능했어요, 대한민국이. 그래서 공해상에다가 그 배 갖고 있는 업체에서 폐기물을 톤당 10몇만 원씩 사요. 그러니까 돈 주고 받아요. 업체에서 1톤을 갖다 주면 10몇만 원을 폐기물 처리 업체한테 주는 거예요. 그럼 폐기물 처리 업체가 그걸 배에 실어서 멀리 공해상에 가서 버리고 왔어요. 그게 2012년도로 끝납니다. 대한민국은 공해상에 해양 투기를 할 수 없는 국가가 됐어요. OECD 가입이 되고 여러 해양 협정에 가입이 되면서 이제 우리나라는 폐기물을 해양 투기할 수 없다. 그 이유로 생겼어요. 생각을 해보시면 산에 가서 흙을 퍼서 비료에 담아서 차에 팔레트에 포장해가지고 와서 갖다 주고 가는데 한 포에 몇천 원밖에 안 해요. 굉장히 싸지 않습니까? 그 뿌려주는 업체는 심지어 어떻게 하냐면 야 1톤만 뿌려줘 하는데 가서 한 5톤씩 뿌려주고 가신대요. 왜? 퇴비 회사의 수익이 퇴비를 팔아서 발생하지 않는답니다. 폐기물을 받아서 발생하는 수익이 더 크대요. 그래서 요새 기사가 계속 나와요. 유심히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불량 퇴비, 부정 퇴비 해가지고 유튜브도 있고요. 뭐 포털 다음이라든가 네이버에 불량 퇴비 쓰면은 기사가 굉장히 많이 올라와요. 이상한 뭐 나온다고 되어 있죠. 굉장히 기사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퇴비 산업의 기형적으로 발달을 하고 있는 거죠, 대한민국에서. 뭐 퇴비에 의존하는 농사는 여러모로 위험하다. 그리고 퇴비의 시비 목적에 대한 그 개념적 이해를 좀 바꾸실 필요가 있다. 이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렇게 권장을 드려요. 되도록이면 펠렛 퇴비를 사용하십시오라고 설명을 드려요. 저희는 퇴비 업체가 아니니까 양심껏 설명을 드릴 수 있는 건데 펠렛 퇴비를 사용하려고 하냐면 이 펠레타이저라고 하는 장치가 있어요. 기계. 그러니까 유기물을 집어넣고 굉장히 높은 압력으로 해서 왜 사료처럼 만들어내지 않습니까? 그 기계에 금형이 있거든요. 근데 그 금형이 굉장히 큰 압력으로 이렇게 작동을 하는데 막 소리가 우하고 부하 소리가 들려요. 공장 가서 보면은 유박이나 이런 회사 가면. 근데 거기에 이물질이라든가 불순물이 들어가게 되면 잘못하면 깨져요, 금형이. 그러면 몇 천만 원이에요. 한 5, 6천만 원씩 그 수리비가 나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불순물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사용을 안 하려고 하세요. 돈을 더 많이 번다고 해도 금형 한번 깨지면 꽝이니까. 그래서 정제된 원료를 주로 사용을 하고, 그리고 펠렛 탭의 장점은 수분이 낮아요. 15%, 16% 미만이에요. 그 이상이 되면 그냥 풀어지기 때문에 낮은 수분 유지가 돼야 돼요. 사실 우리가 비료를 샀는데 그 안에 수분이 들어있으면 우리 비료를 샀지 물을 산 건 아닌데 물이 절반이면은 사실은 싸도 2배로 비싸게 산 택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펠렛으로 되어 있는 탭을 쓰는 걸 권장을 드려요. 근데
펠렛에 되어 있는 게 두 가지 종류가 있죠. 유박이랑 부산물 비료. 그러니까 유박은 유기질 비료라고 하고요. 저 축분 퇴비는 부산물 비료라고 해요. 옛날에는 부산물 비료 공업협회랑 유기질 공업회가 따로 있었는데 지금 합쳐져서 이제 유기질 비료 공업협회라고 합쳐지긴 했는데 유기질 비료와 부산물 비료를 나누는 가장 중요한 구분 요소가 있어요. 혹시 그게 뭔지 아시나요? 유기질 비료는 발효 공정이 없는 건 유기질 비료예요. 퇴비나 축분 저 퇴비는 발효 공정이 있어야 퇴비예요. 저 퇴비도 발효하지 않고 그냥 펠렛을 치면은 유기질 비료가 되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우리나라 대한민국 공업협회가 그렇게 구분해놨어요. 왜? 일본이 그렇게 하니까 우리 다 일본에서 다 배워왔거든요. 그래서 유기질 비료랑 부산물 비료가 틀려요. 근데 유박은 어떤 문제가 있냐면 저는 유박이 나쁘다고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 유박을 쓰시려면 좀 일찍 쓰셔야 돼요. 사실은 토양에 유기질을 공급하는 이유가 그전에는 비옥한 토양을 만들기 위해서라면 지금은 이제 미생물이나 벌레 먹이자 지배 역할로 해야 되기 때문에 사실은 발효가 되지 않은 것도 괜찮아요. 왜? 미생물의 먹이의 가치가 더 크기 때문에. 근데 문제는 뭐냐면 발효가 되면서 가스가 발생을 해요. 위험해요, 사실은. 그러니까 우리가 가스장애가 났어 그러면 토양 멀칭 밑으로 그 암모니아 가스 측정기를 대보게 되면 거의 한 8 이상 나와야지 잎끝이 타기 시작하고요. 5 이상 나오면은 표시는 안 나는데 뿌리가 장애를 입어요. 사실은 그 퇴비를 집어넣고 멀칭에다가 암모니아 가스 측정기 집어넣어서 2나 3 미만이어야지 안전한 겁니다. 그 이상이 되게 되면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뿌리가 몸살을 앓고 있고 이파리에 이미 있으면 상당히 타격을 입으신 거예요, 사실은. 저 유박은 발효가 안 된 거다 보니까 집어넣고 수분 조건과 온도 조건이 맞으면 급격히 이제 가스가 발생을 하고 발효되기 시작을 하죠. 그러면서 가스 때문에 장애가 입을 수 있고 두 번째로는 질소기화가 오죠. 유기물이 이제 분해가 되면서 미생물이 질소를 에너지를 쓰거든요. 그래서 질소기화가 올 수 있어서 작물 생육이 부정적일 수도 있긴 하기 때문에 유박을 쓰실 것 같으면 좀 일찍 몇 개월 전에 쓰시기를 그러면 좋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면 유박을 뭐 이제 2, 3주 남겨놓고 쓰시는 건 좀 위험할 수 있으니까 좀 주의하실 필요가 있고요. 이 축분 보통 이제 그 유럽에서 들어오는 개분 펠렛이 있어요. 유럽에서 뭐 네덜란드라든가 이탈리아 들어오는 거 있거든요. 그게 들어와서 우리나라에서 이제 유기질 이제 부산물 비료로 판매가 되고 있지만 사실은 법적으로는 걔는 유기질 비료예요. 유럽의 비료 공업협회 그 공정상 발효 공정이 없어요. 건조 공정만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딱딱해요. 우리나라의 펠렛, 개분 펠렛이나 일본 개분 펠렛은 함수율이 16% 정도 나오거든요. 얘네는 거의 한 10%나 9%밖에 안 나와요. 굉장히 딱딱해요. 수분이 없어요. 왜? 건조만 시켜서 만들었기 때문에. 냄새가 안 나는 것 같아요. 건조하니까. 근데 밭에 들어가면 냄새가 훨씬 더 많이 나고 바로 발효가 시작이 됩니다. 사실 유박처럼 주의가 필요해요. 얘도 가스가 더 많이 나와요. 그래서 만약 쓰실 것 같으면 일본에서 들어오는 개분이나 한국에서 나온 개분이 있거든요. 그걸 쓰시는 게 훨씬 더 안전하고 합리적이에요. 그러면 우선 말씀드린 것처럼 퇴비에 폐기물이라든가 나쁜 게 들어가서 발생하는 위해 요소를 우리는 걱정할 필요가 없고 그리고 품질이 안정되어 있거든요. 왜냐하면 아무 원료나 쓸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농사를 잘 되게 하는 노하우보다 농사를 안 되게 하는 부정적인 문제를 최대한 통제하는 게 성공 농사의 가장 큰 노하우거든요. 근데 잘못된 퇴비를 쓰게 되면 아무리 농사를 잘 짓고 아주 유능하신 농민이라고 하더라도 농사 짓기가 어려워져요. 이제 그 부분 때문에 말씀을 드린 거고요. 나머지 축분 퇴비는 뭐냐면 좀 믿을만한 폐기물 안 쓰고 믿을만한 데가 있으면 쓰시면 되는데 중요한 건 권장 시비량의 차이가 있어요. 평당 저는 1kg만 된다고 얘기를 해요. 200평 하우스에 펠릿 퇴비 같으면 한 10포 정도면 충분하다라고 말씀을 드려요. 그러니까 기존의 퇴비를 차태기 퇴비를 쓰시거나 하시는 것이 적은 양이긴 하지만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설명드린 것처럼 너무 비옥해요, 다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24만 대도 사실 질만 하거든요. 회장님처럼 막 7, 8, 9 되신 분도 많기 때문에 퇴비가 부족해서 농사가 안 되기가 하나도 없어요, 이제. 석연치 않지만 받아들이기 어렵지 않습니까, 솔직히? 틀린 말은 아닌 것 같은데 막상 내년에 농 바짝만 하고 하려는데 퇴비를 저것만 써도 될까라는 걱정을 하시잖아요. 근데 하실 필요 없으세요. 이게 더 쉬워요, 사실은. 아까 설명드렸지 않습니까? 식물은 유기물을 안 먹어요. 식물은 유기물을 생산하는 생산자이지 유기물을 먹지 않습니다. 걱정할 필요가 없으세요, 사실은. 절대로. 그 다음에 이제 바짝만 하실 때 저는 이제 복합 미량효는 꼭 써주세요라고 말씀을 드리거든요. 이게 왜 그러냐면 써야 되는 거예요, 사실은. 쓰셔야 돼요. 퇴비는 안 써도 이건 쓰셔야 돼요, 사실은. 이런 미량 요소에 대한 거부감과 불신이 있어요, 우리나라 농가들이. 인정을 해요. 왜 그러냐면 앞면과 뒷면이 틀려요. 여기 보면은 앞에는 붕소가 4% 들어있다고 오막에 다 들어있다고 표시가 되어 있거든요. 근데 뒤에 보증 성분은 이 제품을 보증하는 거예요. 이 회사가 이 안에 뭐가 들어있는지 법적으로 구속사항이에요. 이거는 구속력이 있습니다. 근데 뒤에 보면은 붕소가 0.05 들어있다고 하고 앞에는 4% 들어있다고 해요. 200배가 더 들어있다고 뻥을 친 거거든요.
이걸 왜 단속을 안 하는지 모르겠어요. 저 사실 저도 이제 이쪽 일을 하고 있긴 하지만 이러다 보니까 효과를 못 보세요. 사실은 만약에 저 0.05%가 안 들어있으면 처벌을 받아요. 저 회사는. 근데 앞에 표시된 부분이 안 들어있는 걸 지금 강하게 처벌하고 있지 않습니다. 사실은 농민이 고발을 하거나 뭐 하면 모르겠지만 우리나라에서 그 농산물 품질 관련해서 저걸 단속의 대상이 아닌 것 같아요. 신경을 많이 안 쓰시는 것 같아요. 근데 그 사이에서 농민이 사기를 당하고 있는 거예요. 미량요소 복합비를 꼭 쓰십사라고 설명을 드리면서 되도록이면 앞면과 뒷면을 확인하셔서 최소한 같아야 돼요. 그죠? 뒷면의 보증사항과 표시사항이 같아야 이 제품이 정직한 회사라고 봐야 되는 거죠. 근데 뒤에는 그냥 0.05 붕소, 몰리브덴 0.000 해놓고 200배, 뭐 몇백 배씩 더 많이 들어있다고 앞에 표기하면은 저 제품을 신뢰할 수가 있습니까, 솔직히? 그러니까 저런 게 아니라면 진짜 뭐 꽤 많이 들어있는 거, 많이 안 비싸요. 최근에 좋은 제품들이 간혹 눈에 띄더라고요. 그런 제품을 선별하셔서 화장만 하실 때 쓰시기를 제가 부탁을 드리는 이유가 12의 원칙이에요. 최소 양분율의 법칙이라고 해서 다들 아시지 않습니까? 저 나무 막대기로 통을 만들어 놓고 막대기 하나하나가 요소를 영양분의 성분을 표시를 한 거거든요. 뭐 저 붕소나 유황이나 뭐 아연이나 이런 것들은 충분히 많이 있다는 얘기고 요 앞에 보면은 왜 이렇게 그런지 모르겠지만 인산이 부족하다고 돼 있어요. 그러면 첫 번째로는 남는 잉여의 영양분이 부족한 영양분을 대신할 수 없다는 의미도 가지고 있고요. 통 속에 보게 되면은 물의 수위가 있지 않습니까? 저게 전체 수확량을 가늠하는 거거든요. 통에 담긴 것만 수확량인 거죠. 근데 그 통에 담긴 수확량의 수위를 결정하는 것은 가장 부족한 영양소가 결정한다라는 뜻이에요. 우리가 질소 인상 가리라든가 뭐 칼슘이라든가 마그네슘까지는 굉장히 많이 있어요, 토양에. 근데 미량 요소는 많이 없어요. 첫 번째로는 좋은 미량 요소가 국내에 많이 없었기 때문이기도 있기도 하고 어떤 그 비양심적인 그런 업자들이 그냥 농민을 현혹시키는 거죠. 사기를 해서 좋은 제품을 시장에 공급하지 않는 문제, 그런 부분들이 오랫동안 지속되다 보니까 미량 요소가 많이 부족해요. 그래서 미량 요소 결핍에 의한 수확 손실이라든가 장애가 많이 발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복합 미량 요소 꼭 주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이제 지금은 농사를 실패하는 가장 치명적인 염류 실적과 또 염류 장애 그리고 면적 장애에 대한 설명을 드렸는데 혹시 여기까지 들으시고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잠깐 질문 받고 다음 거 진행할게요. 토양의 염류를 제거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식물이 먹는 거예요. 토양에 있는 무기영양소를 제일 많이 먹는 애들은 식물이에요. 수담그라스라든가 벼를 재배하기도 하고 뭐 하는데 근데 그러면 농사를 못 짓지 않습니까? 그게 문제예요. 근데 방법이 있어요. 방법이 뭐냐면 아까 이제 염류장애에 대한 이해를 이제 마저 설명을 드리면 염류장애를 제 경험치를 설명을 드릴게요. 이 씨가 이제 뭐 한 5, 6, 7, 8 이렇게 돼요. 된 밭에 비료를 최대한 적게 주셔야 되는데 이게 물 관리가 기준이 돼야 돼요. 사실은 물 관리. 그러니까 이 물 관리가 되면서 12량을 조절하게 되면 한 달이면 떨어져요. 절반으로. 10이었던 이 씨가 5까지 떨어지게 할 수 있어요. 이게 왕성한 생육기였다면 어렸을 때는 아니지만 이만큼 커가지고 이제 발을 달고 생육기가 되게 되면 양수분 요구량이 많아지거든요. 요거를 이 선을 잘 지키면 토양에 이 씨를 떨어뜨리는 가장 확실하고 유일한 방법은 뭐 담수를 하고 뭐 해도 아무 소용이 없어요. 안 돼요.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토양이 잡고 있어요. 비료를 물 담았다가 뺀다고 해서 비료가 많이 안 빠져나가요. 안 낮아져요. 잘. 근데 이거를 뺄 수 있는 가장 확실한 애들은 식물이에요. 재배하시는 가지가 먹게 하는 게 제일 좋아요. 그걸 달래서 먹게 하는 기술이 있어요. 근데 요거는 수분 관리하는 걸 설명을 마저 한번 드리겠습니다. 근데 이제 설명드린 이제 다음 설명인데 이 농사를 실패하는 가장 치명적인 재배 요인이 하나가 더 있어요. 과습이에요. 토양 과습이 연작장애보다 만큼이나 위험하고 문제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생각해보세요. 토양 과습의 기준이 뭘까요? 물이 많다와 적다. 야, 이 정도면 물이 많은 거야. 물이 적은 거에 대한 기준. 그게 공극의 침수예요. 아까 공극이 얼만큼 중요한지는 충분히 설명을 드렸죠. 공극이 침수가 되면 물이 많은 거예요. 우리가 염작장애가 발생하는 것 중에 염류실적에 토양이 딱딱해지고 공극이 줄어들면서 숨을 못 쉬고 하는 문제가 똑같이 발생을 해요. 공극이 침수가 되면 물이 많은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대한 사이언스지의 논문이 있어요. 그거 제가 올라온 거를 제가 가져온 건데 과습에 의해서 침수가 되게 되면 뿌리에서 에틸렌이 분비가 되면서 뿌리를 다 죽여요. 뿌리가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과습한 환경을 가서 가면은 하우스 가면은 멀칭을 이렇게 들춰보지 않습니까? 그 불소호수나 점소호수 밑으로 뿌리가 하얗게 내려 있어요. 아, 뿌리 하얗고 좋네. 안 좋아요. 뿌리가 바닥에 침수가 돼 있어서 못 내려갔거든요. 뿌리는 아주 자연스럽게 넓고 깊게 내려가려고 해요. 자연스럽게 그게 본능이니까. 뿌리는 굴절지향성이라고 해서 중력과 햇빛을 감지해가지고
땅으로 내려가게 설계가 되어 있어요. 원래 밝은 재를 안 들고 땅은 원래 뿌리 내려가게 되어 있는데 그걸 저해하는 요소가 공국의 침수예요. 과습에 의해서. 그러면 물이 많다와 적다의 기준은 과습이에요. 공국의 침수예요. 공국의 침수가 돼 물이 많은 거예요. 이게 왜 어렵냐면 그 과습이 되게 되면 아까 설명드린 대로 뿌리가 산소호흡을 못해요. 잠겨 있으니까. 대기 중에는 20% 이상의 산소가 있는데 물속에는 20도씨의 물에는 9ppm 정도밖에 만분의 1 정도밖에 그 산소가 없어요. 만분의 1%, 20%의 대기의 산소가 수분에 용존되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공복이 없으면 숨을 못 쉬어요.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숨 쉬려고 자꾸 위로 나와요. 뿌리가 얕아져요. 그래서 근본이 좁고 얕아집니다. 그래서 뿌리의 기본적인 기능을 할 수가 없어요. 공급 과습이 되게 되면. 그래서 염류 집적과 동일한 생물상의 변화가 오고 문제가 발생을 해요. 침수가 되면 미생물이 살 수가 없어요. 호기성 미생물이 살 수가 없어요. 침수가 돼 있으니까. 과습이 굉장히 위험한데 수분 집적을 꼽아놓으면 다 과습해요. 사실은. 적정 습도를 갖고 있는 밭이 거의 없어요. 이게 왜 그러냐면 왜 건조보다 과습이 위험하냐면 건조는 티가 나요. 물 부족하면 하면 시들거든요. 1초도 안 참습니다. 근데 과습은 참아요. 왜 참냐면 아까 왜 지력을 설명을 드렸죠. 지력. 그릇이 있다. 흙도 그릇이 물을 담는 그릇이에요. 흙도 함수율이라고 해요. 함수율. 얼마큼 담을 수 있냐. 그죠? 그래서 보면은 포화습도라는 게 있어요. 포화습도가 뭐냐면 토성에 따라서 얼마큼 담을 수 있어 라고 돼 있어서 물이 포화되는 거 수준을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사질토랑 사질양토, 사양토, 양토, 미사질, 식양토, 식토까지 해가지고 토성이 쭉 있어요. 사실은 간출인 거예요. 훨씬 더 많아요. 10몇 가지의 그 토성이 있대요, 우리나라에. 근데 이제 쉽게 해서 모래땅부터 점성질 토양까지 구분해서 제가 표를 만들어 봤는데, 그러니까 사토의 8%의 수분이 있으면은 공복이 침수가 되는 거예요. 공복이 침수가 돼요. 숨을 못 쉬어요. 사토의 8%인데 양질산토의 8%는 위조한계예요. 위조한계는 뭐냐면 시드는 점. 이만큼 때문에 물이 없어서 시들어 라고 하는 위조한계라는 점수 그게 있거든요. 그래서 사토에는 8%가 있으면 과습한 건데 양질산토의 8%는 시들기 시작하는 점이 되는 거죠. 여기 계신 분 중에서 본인 토양의 토성을 다 이해하고 계신 분 계신가요? 없어요. 있을 수가 없어요. 왜? 다 틀리니까. 표도 틀리고 침도 틀리고 앞에 뒤에 틀리기 때문에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왜 토양 수분 측정기라고 검색하시게 되면 굉장히 많은 제품들이 나옵니다. 근데 맞을 수가 없어요. 왜? 함수율이 기준이 아니기 때문에. 토양의 수분을 관리하는 기준은 침수되지 않게 시들지 않게 해요. 공복이 침수되지 않는 정도의 수분의 정도랑 그것이 너무 부족해가지고 시들지 않은 정도의 그 수분을 조절하는 건데 건조에 대한 걱정을 할 필요가 없어요. 티가 나요. 우리 농가들, 대한민국 농가들이 제가 다니면서 경험하기로는 작물의 변화에 제일 민감하세요. 제일 예민하시고 딱 보시면 아셔. 그래서 물이 좀 부족한데라는 거를 시들지 않아도 아세요. 이파리가 약간 그 미세한 차이를 금방 캐치를 하셔가지고 물 줘야 돼 라고 아십니다. 근데 문제는 과습에 대한 민감성이 없어요. 10톤이 필요한데 20톤을 주지 않습니까? 10톤이 필요한데 1톤만 줬어. 바로 티가 나요. 식물이 바로 표시를 하니까 물이 부족하다고. 근데 10톤이 필요한데 20톤을 줘. 작물이 좋아져요. 만성 과습하고 물이 차고 넘침에도 불구하고 거기다 물을 또 줬는데 작물은 개선이 돼요. 왜? 숨을 못 쉬고 있었거든. 과습한 상태에서 산소를 공급받는 유일한 수단이 관수래요. 지하수에는 14ppm 정도 많으면 용존되어 있는 산소가 14ppm 정도는 들어있을 수가 있대요. 그런 지하수가 많지는 않지만 그래서 물을 주면은 산소를 못 받기 때문에 개선이 되는 거예요. 사실은 안 줘도 되는데 물이 많으니까 안 줘도 되는데 줘야지 개선이 되다 보니까 농민은 물을 주면 좋아지는구나, 물을 줬어야 되는구나 라고 확신합니다. 그래서 만성가습 해결이 안 돼요. 그래서 왜? 방법이 없어요. 토양의 공급이 얼마큼 형성되는지 인간의 감지 능력 감지를 못하는데 어떻게 합니까 그거를? 그래서 누구도 습도와 함수율을 적정 습도 정도를 얘기할 수 없어요. 얘기하시면 안 돼요. 큰일 납니다. 시중에서 그렇게 수분 측정기라고 파시는 그 업체들 큰일 날 수도 있어요. 나 네 말 듣고 이거 물 줬다가 농사 망했으면 어떻게 책임지려고 그러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과습에 대한 기준은 함수율이 아니고 공구의 침수 여부를 기준 삼아야 된다. 그래서 또 하나가 물이 없어 시드는 게 아니다. 설명드려 볼게요. 양토로 계산해보겠습니다. 양토. 여기 네 번째가 양토거든요. 포화습도가 30%예요. 이게 300평 정도의 토지에 이제 작토층 30cm를 기준 삼아서 양토는 30%가 포화습도래요. 그러니까 30% 이상이 되면 침수가 되는 거예요. 그럼 90톤 정도의 물이 있으면 과습하다라는 걸 기준 삼거든요. 90톤 정도의 물은 과습한 거예요. 근데 위조 한계가 있습니다. 시르기 시작하는 점. 그게 20%예요.
90톤 정도의 물이 있으면은 과습한 건 이해하시겠죠? 근데 20%면 60톤 정도의 물이거든요. 상태, 지금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토양에 있어요. 토양 있지 않습니까? 현재 상태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90톤의 물이 있으면 물이 많다는 걸 이해하시잖아요. 근데 60톤의 물이 있으면 시든다는 얘기죠. 왜 시들까요? 이게 굉장히 재밌어요. 이걸 이해하시면. 이게 지난번에도 설명을 잠깐 드리긴 했는데 이게 수분 측정기라고 저희가 판매를 하지만 정식 명칭은 텐시오메타라고 해요. 텐시오메타. 구조를 보시게 되면 밑에는 다공성 세라믹 팁이라고 해서 미세한 구멍이 있는 돌이에요. 숨 쉬는 돌. 미세한 구멍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안에는 저희가 물을 집어넣어요. 그래서 뚜껑을 열고 물을 집어넣으면 가만히 있으면 시간이 한참 지나면 촉촉해져요. 미세한 구멍이 있으니까 물이 뚝뚝 떨어지진 않습니다. 굉장히 미세해서. 그리고 게이지가 있어요. 이 게이지는 압력 게이지예요. 근데 어떤 압력 게이지냐면 진공 게이지. 빨아들이면서 올라가는 게이지예요. 그래서 일반적인 게이지들은 컴프레셔 게이지 아시죠? 이렇게 올라가죠. 근데 얘는 이렇게 올라가요. 가까운 데 보실 텐데요. 입을 대고 살짝 빨아요. 얼마큼 빠냐면 그냥 음료수를 살짝 아주 조금 먹을 정도로 빨면 움직이죠. 조금 세게 빨면 많이 움직이죠. 이게 뭐냐면 물을 집어넣고 뚜껑을 닫았어요. 그 상태에서 땅에다 이거를 근검 대입해서 꼽았어요. 근데 만약에 토양에 물이 많아. 그러면 흙이 이 돌을 통해서 안에 있는 물을 잡아당길까요? 이미 자기 뱉어내고 있으니까 안 움직여요. 아무런 작용이 없어. 근데 만약에 토양에 물이 너무 건조해. 물이 없어. 여름에 가물면 논바닥이 갈라지죠. 물이 없다고 논바닥이 왜 갈라지죠? 모래는 안 갈라져요. 점성 토양만 갈라져요. 이게 뭐냐면 흙마다 물을 잡는 힘이 틀린 거예요. 모래는 힘이 약하고 점성 토양은 힘이 강한 거예요. 서로 물을 뺏기지 않다 보니까 흙이 쩍쩍 갈라져요. 얘는 뭐냐면 흙이 물을 잡아당기는 힘을 재는 기계예요. 다시 설명을 드릴게요. 답은 나왔어요. 위조한 게 60톤은 뭐냐면 90톤은 물이 많아서 과습한 건 알겠어. 침수가 됐어. 다 온통 물천지야. 근데 60톤이 됐어요. 왜 시드냐면 흙이 식물의 뿌리가 물을 빨아먹는 힘보다 뿌리가 물을 잡고 있는 힘이 더 센 거예요. 물이 없어서 시드는 게 아니고 흙이 물을 잡고 있는 힘이 더 세서 시드는 거예요. 그걸 재는 기계예요. 지난 50년 동안 전 세계에서 이거 말고 토양에 수분을 측정할 수 있는 장치가 없어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함수율로는 맞힐 수가 없습니다. 토성보도 틀리고 내 토양이 어른지도 모르고 알 수가 없죠. 최근에 여기 회원동가 중에 한 분이 몇 년 전부터 이걸 쓰고 계시면서 그 영상을 찍은 게 있어서 잠깐 보여드릴게요. 가지는 이제 물 관리가 예. 엄청 중요하거든요. 네. 이제 물이 이제 떨어지게 되면은 가지가 새니까 저희 그때 토양 수분 측정기가 이제 꽂혀 있던 자리. 저기 중간에 있어요. 토양 수분 측정기 도움 되던가요, 사장님? 예. 그 토양 수분 측정기가 예. 그거 없을 때는 그냥 주먹구구식으로다가 아침에 감으로 아침에 오늘 물 얼마 줘야 되겠다. 그 토양 수분 측정기 쓰고 나서는 그거 설치하고 나서는 한낮에도 만약에 한낮에도 이제 수분이 적으면은 그전 같으면 안 줬었는데 그걸 보고서 한낮에도 물을 주니까 작물에 나오는 게 좀 좋더라고요. 흐린 날이 반복되면 수치 변화가 크지 않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게. 수치 변화가 적잖아요. 예, 흐린 날은 비가 많이 오고 자주 오고 흐리면은 그 변화가 없으니까 물량을 이제 전보다는 좀 줄이죠. 예, 지금 염료와 이제 이끼 방지제가 들어있는 걸 같이 넣으셨고요. 그리고 여기하고 포기 사이 이제 세근들이 같이 이제 겹쳐져 있는 부분에다가 직각의 형태로 그 수분 측정기 두 번째 수분 측정기를 만들어 가지고요. 지금 그럼 저번에는 50, 60까지 올라갔었어요, 사장님? 그때 건조했을 때 상품성 안 좋았을 때 이쪽까지 왔죠. 가늘 때 완전 건조까지 올라가네요. 네. 지금은 적정 수준이지 않습니까? 그럼 언제쯤 또 수분을 또 공급할 예정이세요? 이제 지금 오늘 물 줬는데. 오늘 물 주셨어요? 네, 오늘 물 준 거고. 어디까지 올라갔다가 물 주시니까 여기. 내려갔어요? 30까지? 그렇죠. 여기서 이제 물 주니까 여기까지 내려갔군요. 네, 그렇죠. 여기만 피하면 되지 않습니까? 과습까지만 안 내려가면 되잖아요. 이 정도에서 놀게 해주시는 거예요? 이 정도에서? 저는 이게 지금 원래는 요 과습까지 갔었거든요. 예. 뭘 말씀드리고 싶은 거냐면은 사실은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 저렇게 뭐 40, 50, 30까지 그 수치를 올리실 수 있는 분이 별로 없으실 거예요. 아까도 설명드렸지만 토양의 수분의 양이 줄게 되면 염류 장애 확률도 높아져요. 그래서 염류 농도가 어느 정도는 좀 안정화되고 나서부터 적용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사실은 김희성 사장님께서도 몇 년 전에 처음 하실 때 그때 제가 가서 직접 이실을 측정해봤는데 거의 90 이렇게 나왔던 밭이었거든요. 근데 그게 몇 년 사이에 이제 거의 정상치까지 떨어져서 농사가 되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토양 환경이 조성이 되면은
수분 측정기로 수분 관리하는 굉장히 농사가 잘 돼요. 이거는 어떤 거냐면 등산을 가는데 어떤 밭은 막 100kg짜리 저 배낭 짊어지고 산에 올라가는 것과 산보 가듯이 가는 거의 차이예요. 산을 갈 수는 있어요.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100kg짜리 짊어지고 가려면. 그러니까 토양의 상태, 나쁜 요소는 배낭에 있는 내 짐덩이죠, 짐덩이. 그거를 낮춰갈 수 있는 방법이 이제 수분 관리를 이제 염류 집적이라든가 연작장이라든가 수분 관리를 통해서 가뿐하게 갈 수 있는 방법이 있으니까. 근데 이제 영상에서 나온 우리 김부석 사장님의 말씀에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그러니까 농사가 완성되려면은 굉장히 많은 조건들이 퍼즐이 필요한데 그 중에 제품과 비료는 한 몇 개 안 돼요. 나머지는 환경인 거죠, 사실은. 농사를 잘 되게 하면 그냥 잘 돼요. 왜냐하면 우리는 생명을 대하지 않습니까? 생명은 왕성히 생육하고 꽃을 더 많이 피려고 하고 더 많은 뿌리를 내리려고 하고 하는 본능이 있어요. 그걸 저해하는 부정적인 요소가 있다고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만 해소를 하면 사실은 여기 계신 분들의 기술이 워낙에 훌륭하신 분들 다 다질 수 있어요, 사실은. 근데 그 부정적인 요소를 잘못된 인식이나 오해가 있어서 왜 못하는지를 제가 설명드리고 싶어서 오늘의 주제를 그렇게 삼아서 말씀을 드린 거고요. 이제 아까 이제 질문 드린 이 내용을 마저 설명을 드리면, 만약에 토종의 차이가 꽤 있긴 합니다. 근데 쉽게 설명을 드리면 우선 밑거름 하시면 안 돼요. 하시지 말고 작물을 심고 염류장애를 해결하는 방법을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이실을 찍어봤더니 막 7, 8이 됐다 싶으면 우리 관주형 비료 있지 않습니까? 관주형 비료. 흔히 이제 뭐 도 있으시고, 네, 저희 다른 제품이지만 얘기를 안 할게요. 뭐 그런 제품, 고급 관주형 비료. 보통은 여러 가지 비종도 여러 가지가 있지만 한동안은 20, 20, 20만 쓰셔야 돼요. 근데 그 20, 20을 쓰시는데 양이 중요해요. 양을 2000배로 쓰셔야 돼요. 2000배. 수분 측정기가 왜 필요하냐면 사실은 이걸 꼽아놓고 이 수치가 움직일 때까지 주시면 돼요. 그렇게. 근데 공급하는 기준이 뭐냐면 내가 식물이 필요한 양의 절반이나 그 이하로 주셔야 돼요. 왜냐면 염류 농도가 높은 밭은 이미 과습한 상태예요. 100% 과습해요. 과습하지 않으면 식물이 죽어버리기 때문에 과습하게 키울 수밖에 없어요. 그 상태에서 관행적인 물주기에 절반의 물주기를 하시고 물 줄 때 물 주는 양의 2000배. 그러니까 만약에 1톤의 물을 준다 그러면은 500g, 비료를 500g만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아니 토양에 비료가 많다면서 비료를 왜 줘야 되라고 하시는데, 염류 장애를 당하고 있는 나무 입장에서 제일 큰 스트레스는 결핍이에요. 부족, 못 먹어서. 염류 장애의 가장 큰 첫 번째 스트레스는 제가 시든다고 했지 않습니까? 못 먹어서 발생하는 문제예요. 그래서 자주 물을 주면서 희석시켜가지고 먹게 하는 거예요. 근데 고급 관주형 비료의 가치는 뭐냐면 흡수가 잘 돼요. 이게 뭐 들은 잘 먹고 뭔 잘 먹고가 아니고 그런 류의 그런 고급 관주형 비료는 흡수가 잘 되게 설계가 돼 있어요. 그리고 미량비가 다 들어있어요. 그래서 그냥 20, 20, 20 비료를 잘 크게 주시면서 새우기에 한 달 안에 10이었던 이시가 5까지 떨어집니다. 여러 번 제가 해봤던 방법이에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 기간 동안 작물이 내 맘대로 안 돼요. 누구는 많이 따고 누구는 과가 이쁘고 누구는 하는데 이렇게 하다 보니까 자꾸 기술을 쓰시려고 하고 재주를 부리려고 하시다 보니까 안 돼요. 내가 정말로 내 토양의 이실을 낮추기 위해서 한다면 수분 관리하시면서 하는 방법이 제일 사실은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설명을 드리고, 한 가지 더 설명을 드릴게요. 이건데요. 이게 이제 12의 원칙이에요. 사실은 이게 1886년도에 에밀 피쇼라는 과학자가 공식화한 그 내용인데, 이걸 잘 이해하시면 농사 짓는 게 조금 더 이해가 되세요. 사실은. 그러니까 제가 설명을 드리면, 그러니까 초세, 결실, 개화, 뭐 수확 이런 것들이 동화양분, 잎에서 만드는 동화양분의 양과 우리가 준 질소, 체내에 흡수된 질소의 비율에 의해 결정이 된다고 한 거예요. 근데 보시면 저기 이제 보라색으로 점성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좀 보라색이 수확량과 밀접해요. 결실들이기 때문에. 보라색이 결실이 우선 돼야 되니까. 결실이 안 되면 못 따지 않습니까? 그죠? 결실이 되는 저 기준이 그냥 동화양분의 양과 질소의 비율이 잘 맞은 상태야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그러면서 이쪽은 질소가 많아져. 예를 들어서 해가 며칠 동안 안 떠. 이거 상대적인 거라서 해가 며칠 안 뜨면 토양에 질소를 많이 안 줬다고 치더라도 동화양분이 부족해지면서 불균형이 와요. 해가 며칠 안 뜨고 또 아니면 우리가 질소를 너무 많이 줬어. 그러면 이 보라색이 왼쪽으로 질소가 과다가 되면서 저 파란색, 녹색 선이 초세 정도거든요. 초세가 좋아지는 걸 확인할 수 있죠. 우선 해가 안 뜨면 초세가 좋아진다. 해가 안 뜨면 초세가 좋아져요. 그게 심해지면 연약도장을 하게 되죠. 그게 더 심해지면 갑자기 나빠지기 시작하고 초세 곡선이 그렇게 변합니다.
질소가 너무 과다해도 초세가 나빠질 수 있다는 걸 이 그림이 표현하고 있는 거고 결실이 떨어지기도 하고 이쪽으로는 뭐냐면 질소가 부족한 상황이에요. 오른쪽은. 그래서 질소가 부족하면 초세가 떨어지겠죠. 그러면 보시면은 오른쪽은 해결하기가 쉬워요. 주면 되니까. 왼쪽으로 가면은 안 뜨는 해를 뜨게 할 수 없고 이미 들어간 비료를 뺄 수가 없다 보니까 애를 먹는 거죠, 사실은. 아까 이제 염류장애로 설명을 드리면서 이제 토양이 약간 개선이 되고 수분치를 꼽아서 농사 지실 때 이거를 이해하고 있으면 농사가 굉장히 쉬워져요. 농사 박사가 돼요. 식물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지기 때문에. 밑에 보면은 6개의 CO2, 6개의 물, 햇빛을 받으면 동화양분, 빨간색이 동화양분을 뜻하는 거거든요. 아까 이제 저 위에서 말한 동화양분이 이제 이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애들이 얼만큼 일을 했는지를 알 수가 없어요,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애들이 광합성을 잘하는지 안 하는지 알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실험실에서는 해요. 방법이 있어요. 예, CO2 측정 방법을 하긴 하는데 수분 측정을 꼽아놓게 되면 가능해요. 설명드린 것처럼 광합성 한 번 할 때마다 6개의 물이 소모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꼽아놓고 아까 이제 저 김혜수 사장님이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이제 이렇게 움직이니까 어떻게 되고 물이 부족할 땐 가지가 어떻게 되고 이런 얘기를 하시거든요. 이거 굉장히 재밌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친한 농가하고 애정 있는 농가한테 나름대로 농사가 잘 되게 알려주려고 하긴 하지만 우리가 제대로 알려줄 수 없어요. 왜? 기준이 없으니까. 100톤을 수용할 수 있는 물을 수용할 수 있는 밭이었는데 내 상태는 70톤 정도만 물이 있어서 10톤의 물을 주라고 하는 건 맞을 수 있잖아요. 근데 내 밭은 그렇지만 상대방 밭이 그 상태인지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내 성공의 노하우가 상대방의 노하우로 전수가 안 됩니다. 첫 번째. 두 번째, 올해 성공했다고 해서 내년 성공한다는 보장이 없어요. 기준이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아까 설명드린 대로 토양의 염류 농도를 측정하는 장비 정보와 수분 측정기 정도를 꼽아 놓으셔야 전문가가 돼요. 그거 아니고는 내가 아무리 열심히 농사 져도 그 경험은 다 휘발되어 버립니다. 내년 농사에 성공이 안 돼요. 성공의 노하우로 쓸 수가 없습니다. 이 부분을 이해를 하시고 아까 설명드린 대로 그런 염류장애가 왜 생기고 염류집착이 왜 생기고 땅이 왜 딱딱해지고 왜 이런 부분들을 잘 이해하시면 이제 그런 부분들을 해소하시면 앞서 설명드린 대로 우리 농가들이 워낙에 진짜로 농업에 대해서만큼은 예민하시고 의지가 워낙에 강하셔서 농사가 그냥 무조건 잘 될 거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질문이 없으시니까 이만 마치기로 하고요. 긴 시간 말씀드려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